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끝날 때까지 꼭 들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4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모릅니다. 나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소설에서 읽은 것처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고 명절에는 시댁에 함께 갔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도 관심도 온기도. 오늘 머리 잘랐어요. 내가 말하면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옷 어때요? 물어보면 응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털어놓으면 그는 신문을 들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은 집에 살았지만 우리는 늘 각자의 방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잠자리도 그랬습니다. 말없이 시작해 말없이 끝났고 끝나면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늘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며 이게 결혼인가 보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남편분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봐요.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20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댁 식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를 곱게 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면 TV를 보고 주말이면 혼자 낚시를 갔습니다. 나에게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들을 만나면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이 폭력이나 안 쓰면 다행이지 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행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행이 아니라는 걸,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가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38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진실은 그가 죽고 나서야 내게 왔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한 건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 물건들 정리 좀 해줘.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나는 혼자 남편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졌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면서요. 책상 서랍 맨 아래 작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명세서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0년치가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모텔, 레스토랑, 여성 의류 매장, 액세서리 가게, 꽃집, 날짜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내가 모르는 여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 환하게 웃는 얼굴, 눈이 살아있는 얼굴. 여자는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남편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8년 동안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킨 나는 대체 뭐였을까?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관계.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그 수요일 저녁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오늘 야근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생하네요. 저녁은 밖에서 드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가서 그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더 찾아봤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지만 컴퓨터에 남아있는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들, 바다, 산, 카페, 둘이서 찍은 사진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 5월 3일, 남편이 동창회 간다고 했던 날. 2017년 9월 17일, 남편이 혼자 낚시 간다고 했던 날.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나와는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는 꽃 한 송이 사주지 않았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여자가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맞았습니다. 저기요. 내가 말하자 그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손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거 알아요. 장례식장에 갈까 하다가 차마 못 갔어요.
나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10년 전이요. 미용실에 오셨다가 그렇게 됐어요. 사랑했어요?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결혼은 애초에 혼자만의 결혼이었다는 걸. 남편이 죽은 지 3년쯤 지났을 때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변호사였습니다. 언니 앉아요. 신우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언니, 이제 집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집이요? 이 집 말이에요. 오빠 명의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준 집이었습니다. 오빠 돌아가시고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자식도 없고 이제 그만 나가줘야죠. 뭐라고요? 유언장 있어요? 신우이 남편이 서류 가방을 열며 물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배우자가 3분의 2, 형제자매가 3분의 1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시가 6억 정도 되니까 언니가 4억, 우리가 2억을 받아야 해요. 집을 팔면 되는데 언니가 여기 계속 살면 팔 수가 없잖아요. 신우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나가주시면 우리가 집을 팔고 돈을 나눠드릴게요. 4억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잖아요. 나는 멍하니 그들을 봤습니다. 언니, 오빠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드릴게요.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신우이는 일어섰습니다. 신우이 남편도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38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이 거실에서, 이 부엌에서, 이 방에서 나는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나는 2번 버려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1번, 죽고 나서 1번.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지분이 있어요. 3분의 2가 부인 거예요. 그런데 집을 계속 살려면 형제 지분을 사야 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집을 팔고 나눠야죠.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형제 측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진명도 소송이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결정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6개월만 더 드릴게요. 6개월 안에 나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38년의 시간이 이 집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의 그릇들, 거실 책장의 책들, 방 안의 옷들. 하지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 나는 짐을 쌌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그게 다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이 팔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억 8천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내 몫은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30분 거리 15평짜리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나는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61.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식당, 청소, 가사도우미. 나이 제한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동네를 걸어다니며 구인 종이가 붙은 곳을 찾았습니다. 세탁소, 편의점, 식당. 세탁소에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사람 구한다고 해서요.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요. 은밀히 좀 힘든데. 서서 일하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시급 10,000원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6일. 서서 다리미질을 하고 옷을 개고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첫날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일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 닳아버린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내가 세탁소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셔츠 드라이클리닝 부탁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온화했습니다. 네, 모레 오후에 찾으시면 돼요.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을 텐데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레 그는 정확히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셔츠 찾으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옷을 찾아 건네며 나는 다시 그를 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 목요일 그는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3달쯤 지났을 때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그러네요. 여기서 오래 일하세요? 아니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렇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세탁소 앞 벤치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퇴근하는 길이었고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산책 나왔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퇴근하시는 길이에요? 네. 한참 걸으셔야 하죠? 제가 봤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멀던데. 괜찮아요. 걷는 거 좋아해요. 그럼 저도 좀 걸어도 될까요? 혼자 걷기 심심해서요.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민수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김연이에요. 가족은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러셨구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다음 주 그는 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세요? 네. 오늘도 같이 걸어요. 그날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아는 국밥집이 있는데 맛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국밥집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저 혼자 자주 와요. 혼자 먹기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이 묻지 않았고 많이 말하지도 계속 오전 1040일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연희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왜요?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단풍이 예쁘대요. 좋아요. 주말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벤치에 앉아 단풍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말이에요. 네. 연희 씨가 좋아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하면 놀라시겠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연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연희 씨도 그러시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같이 사실래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늦었을까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요? 다시 시작하는 거요. 저도 68이고 연희 씨도 64이시잖아요.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그럼 저도 좋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천천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와 같이 살기로 한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제 집으로 오실래요? 아니면 연희 씨 집으로 제가 갈까요? 당신 집으로 갈게요. 민수 씨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연희 씨 방이에요. 제 방은 옆에 있고요.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고 싶어요. 연희 씨가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고마웠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민수 씨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림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내가 아플 때도 제가 별로 안 도와줬거든요.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다행이죠. 연희 씨 덕분이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수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네, 조금. 저도요. 민수 씨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와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런데 연희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같이 자도 돼요. 내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민수 씨는 천천히 누웠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그저 그런 밤이 될까봐. 민수 씨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요. 우리 천천히 가면 돼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의 숨소리와 내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섞였습니다. 민수 씨가 몸을 돌려 나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보였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네. 민수 씨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연희 씨 사랑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3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민수 씨가 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괜찮아요? 네. 아프면 말해요. 네.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랑은 버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는 걸. 끝나고 나서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에요. 뭐가요?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민수 씨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좋아요. 그날 밤 나는 민수 씨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민수 씨가 날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아침 만들어 줄까요? 같이 만들어요. 우리는 같이 부엌에 섰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밥을 데우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아침 먹는 거 좋네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나도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산책했습니다. 민수 씨는 나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이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65입니다. 민수 씨는 69이 되었습니다. 세탁소는 그만뒀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제 연금으로 충분해요.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가 집에서 밥 해주는 게 저한테는 더 큰 행복이에요. 요즘은 집에서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민수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민수 씨의 친구 부부를 소개받았습니다. 가끔 같이 밥을 먹고 여행도 갑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펜션에서 잤습니다. 행복해요? 민수 씨가 바다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연희 씨 만나서. 민수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합니다. 38년의 결혼 생활. 그 긴 시간.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가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픕니다. 왜 나한테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64세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민수 씨를 선택했습니다.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민수 씨와 얘기하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선택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 뭐예요? 나이도 많고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연희 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나이 많은데. 그리고 연희 씨는 예뻐요. 정말로. 연희 씨는 눈이 슬펐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눈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많이 아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나는 민수 씨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요즘은 가끔 요리 교실에도 갑니다. 민수 씨가 등록해줬습니다.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요? 네, 재밌어요. 다행이다. 연희 씨가 즐거워하는 거 보면 저도 기뻐요. 이번 달에는 베이킹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쿠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만든 쿠키를 민수 씨에게 줬습니다.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과장이지만 나는 기뻤습니다. 신우이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쪽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집, 그 시간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집, 민수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것입니다. 어제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연희 씨, 결혼할까요? 뭐라고요? 우리 정식으로 결혼해요. 혼인신고하고 작은 결혼식도 하고. 이 나이에 결혼식을요? 왜 안 돼요? 하고 싶어요. 연희 씨한테 드레스 입히고 싶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진심이에요. 민수 씨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저는 연희 씨랑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의 결혼은 과거의 그 결혼과 다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해요. 결혼해요. 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수 씨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저도요. 다음 달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민수 씨의 아들 부부와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드레스는 하얀색이 아니라 연한 베이지색으로 골랐습니다. 나이에 맞게요. 예쁠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멋질 거예요. 우리 사진 많이 찍어요. 나중에 보면서 웃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참은 만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용기 낸 만큼 바뀐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64세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행복을. 늦게 핀 꽃도 꽃이더군요. 아니, 어쩌면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간절한 만큼 더 소중하니까요. 이제 나는 압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좋다는 걸.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